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광순의 복두방을 운영하는 애널리스트 이광수님의 책입니다. 코스피가 6천을 넘은 지 며칠 지났네요. 코스피 2000대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너무 신나 있겠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서문에서 발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는 단순한 투자 지침서가 아닙니다. 진보가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진보적인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 주식의 기본부터 투자 방법, 주식 시장을 읽는 법,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장기 투자 전략과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방법까지 다룹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물론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원칙이 있는 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합리적 소비에서 시작해 꾸준한 투자 습관을 이어가면 누구나 자산이 증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식시장은 제로섬이 아니라 모두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돈의 교환이 아니라 기업 성장과 경제의 발전이 반영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장기 투자자들은 모두 수익을 얻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이나 손해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 새로운 성장에서 얻은 가치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의 자본을 배분할지, 어떤 산업에 힘을 실어줄지를 결정하는 집단적 선택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동시에 가장 진보적인 행동입니다.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는 투자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재정이든 기업의 설비 투자이든 개인의 주식 투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움직이느냐 멈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401k 제도는 시사점이 큽니다. 401k는 1978년 도입된 퇴직연금형 투자제도로 근로자가 매달 급여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노후 자산으로 축적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국민을 투자자로 만든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계획하고 있던데요. 국민성장펀드라는 것입니다. 6월 달에 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401k로 돌아가면은요. 401k는 단순한 노후 대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 사회적 투자 구조였습니다. 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근로자는 노동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얻었으며 시장은 혁신과 재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이 주식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은 깊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주가는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항상 낮게 평가받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프리미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한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환원 강화, 상법 개정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로 코스피가 단숨에 6천까지 치솟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코스피가 얼마나 더 오를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본이 멈추지 않고 순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국민 투자의 확대입니다. 국민 투자자라는 말은 단순한 용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소수,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주체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후로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사람들조차 한국 주식을 사지 않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믿고 투자하는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숫자보다 신뢰를 먼저 봅니다. 한국의 문제는 단지 낮은 배당률이나 불투명한 지배 구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시장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본의 중심에 국민이 서지 못한 나라에서 주식은 언제나 할인되어 거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다시 시장의 주인이 될 때, 그리고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삶이 다시 연결될 때 비로소 한국 주식은 제 값을 받을 것입니다. 2025년 시작된 상법 개정은 코리아 프리미엄의 출발입니다. 이 개정은 기업은 더 이상 폐쇄된 가족 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자본으로 움직이는 공적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어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현재 시점, 이 3차 상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사주 소각과 배당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스스로 매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없애서 전체 주식 수를 줄이는 행동입니다. 주식 수가 줄면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EPS가 상승하면 주가는 회사의 실제 이익 증가보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계속 재투자되는 것처럼 효과가 쌓입니다. 배당은 이익을 현금으로 직접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세금을 바로 냅니다. 두 방식의 성격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자사주 소각은 미래 수익을 키우는 구조이고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주식수 감소를 통해 주가 가치로 반영됩니다. 반면 배당은 지금 이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은 그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에서 국민 투자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와 배당, 그리고 정상화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PBR을 지속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려면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PBR을 보겠습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영어로 Price to Book Ratio라고 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입니다. 이 순자산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건 숫자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자산이 1,000억 원이고 부채가 500억 원이라면 순자산은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회사 시가총액이 500억 원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500원을 순자산 500억 원으로 나눈 PBR은 1배입니다. 일반적으로 PBR이 1보다 낮으면 저평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쓸 당시 25년 10월 8일 기준 한국의 PBR은 1.19배입니다. 현재는 약 2배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죠. 일본 1.65, 대만 3.06, 미국 5.49, 인도네시아 2.21, 태국 1.24, 베트남도 2.08배입니다. 이것만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미래 수익성이 낮은 단순한 저평가 상태를 넘어 신뢰를 잃은 최악의 저평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저평가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산술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PBR은 ROE 곱하기 PER로 표시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ROE와 PER을 알아야겠죠?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순자산에서 순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PER은 무엇일까요? PER, 보통 PER라고 부르고 있죠.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즉,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PBR은 순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ROE 곱하기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PER을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PBR은 ROE 곱하기 PER이다. 그러면 다시 PBR을 올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ROE와 PER을 상승시키면 됩니다. 그럼 ROE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ROE는 순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순자산이 줄어들거나. 그런데 순이익을 갑자기 증가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순자산을 낮추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현금과 자산을 줄이고 자본 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와 R&D를 통해 자본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도 자본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 ROE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어떻습니까? 뭔가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물론 ROE와 함께 PER을 올려도 PBR은 개선됩니다. 그러나 PER은 시가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PBR을 개선시키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을 효율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주시장의 정상화가 빨라지면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는 게 너무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바꿨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의 출발점을 책에서 찾지 마십시오. 경험은 교과서보다 비싸지만 훨씬 오래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주식 투자는 바로 경험의 학문입니다. 먼저 계좌를 열고 종목을 보고 사보고 팔아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처음입니다. 투자는 결과가 아니라 시도입니다. 한 걸음이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주식 투자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인류의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의 시기 동안 아주 낮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1700년대 이후에도 1820년까지 0.5%, 1913년까지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오면서 성장률은 3%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반면 자본 수익률은 시대를 막론하고 꾸준히 4에서 5%를 유지했습니다. 즉, 자본을 가진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노동으로 버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많이 부를 늘려왔습니다. 이 격차가 바로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으면 부의 집중은 심화되고 계층 간 이동성은 줄어듭니다. 피케티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과세를 제한했습니다. 자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본 수익률이 낮아져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에는 언제나 저항이 있고 조세 회피도 뒤따릅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본 투자자가 되면 어떨까요? 자본 수익이 노동 수익을 항상 앞선다면 단지 일만 하고 저축만 하는 삶은 스스로 격차를 키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투자를 통해 자본 수익에 참여한다면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즉,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마 이광수 대표의 진심이고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주는 진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이번에는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나 공식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실적이라도 기대가 높을 때는 주가가 오르고 실망할 때는 내립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인간의 심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탐욕과 두려움, 확신과 망설임을 다스리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경제를 공부하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 투자에서 변화를 인정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은 흔히들 대장주나 주도주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두 단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말 그대로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 시가총액이 크고 업종의 얼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대장주는 삼성전자, 2차 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는 현대차입니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기업들이죠. 하지만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시장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입니다.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강한 상승률과 거래 대금입니다. 2025년 반도체 업종의 대장주는 여전히 삼성전자지만 주도주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올랐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도를 읽는 일입니다. 대장주는 안정적이지만 주도주는 수익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도주는 항상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주도주가 내일의 주도주는 아닙니다. 2020년에는 2차 전지, 2021년에는 플랫폼, 2022년에는 방산, 2023년에는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길은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집중하는 기업을 찾는 일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러면 우선 무엇을,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주식 투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세 차익이고 다른 하나는 배당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배당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 혹은 주가도 상승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3차 사고 투자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미인 대해를 떠올려 보십시오. 1차적 사고, 나의 기준으로 누가 예쁜가? 2차적 사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예쁘다고 생각할까? 3차적 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회사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의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예측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가 상승 조건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사고 투자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는 산업과 회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세상 속에 존재하는 변화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예언가가 아니라 관찰자입니다. 팔로우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용히 쫓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식 투자는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에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주식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싼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입니다. 주식은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도주가 있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종목, 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의 흐름에 맞는 주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 하려면 개별 기업만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거시 경제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유가 상승기에 강한 에너지주, 금리 하락기에 빛나는 성장주, 회복기마다 되살아나는 산업재처럼 말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와 투자를 움직이는 것은 단연코 인공지능입니다.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기술이 아닙니다. 경제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AI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오픈 AI 등도 모두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AI 순환 경제가 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오픈 AI는 그 대가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픈 AID는 AMD와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오라클과는 3,0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 계약을 체결했는데 오라클 역시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해 데이터 센터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자 투자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얼핏 보면 순환 거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미래 패권을 위한 생태계 구축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격의 흐름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과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 주가와 거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가치나 재무제표 분석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과 심리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것이 특징으로 주로 주식시장의 빠른 변화를 읽어내는 데 유용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결국 가격 분석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만을 중시하고 가격을 가벼이 여기지만 실제로 수익을 결정짓는 것은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요와 공급, 둘째는 과거와 현재의 주가 흐름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시장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도 기본적인 원리와 접근법 정도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 방법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21선은 최근 20일간의 평균 주가, 60일선은 최근 60일간의 평균 주가를 뜻합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를 봅니다. 또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 반대로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골든 크로스는 매수 신호, 데드 크로스는 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인데요. 주가의 움직임은 거래량과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 즉 참여자의 열기를 보여줍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늘면 진짜 상승일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자주 멈추거나 반등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지지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는 구간 또는 저항선, 더 이상 오르지 않으려는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주가가 지지선을 깨면 하락 신호, 저항선을 돌파하면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네 번째는 추세선. 추세선은 주가의 흐름을 일직선으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을 이은 선, 하락 추세선은 고점을 이은 선입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선을 지키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그 선을 깨면 하락 전환의 신호로 판단합니다. 어떠세요? 주식에 관한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죠. 이런 용어들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주식시장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기본적 분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도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 분석과 성장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현재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과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가치는 현재를, 성장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현재 가치와 함께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쯤 돼서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한 번은 꼭 배우고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회사의 성적표입니다. 회사가 현재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림표로 구성됩니다. 재무상태표를 통해 회사의 자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증감을 파악해서 회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자본에다 부채를 더한 것입니다. 부채도 자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부채와 순자산, 즉 자본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자본, 즉 순자산은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부채입니다. 반면 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돈과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의 합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자본, 즉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별합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예금, 단기 금융상품, 재고자산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유동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회사의 유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장기에 걸쳐 사용할 예정인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 즉 빨리 갚아야 될 부채가 많을수록 재무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이 해당됩니다. 재무상태표를 본다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을수록 안정적인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본, 순자산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둘 다 주주가 출자한 돈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얻은 이익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사업자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사업자금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당입니다. 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 가능 이익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이 누적된 부분, 즉 이익잉여금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배당 가능 부분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하면 배당금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자본이 변동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계상되어 순자산의 합계가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이익이죠. 이익은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액 10,000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2,000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500원을 빼니까 영업이익은 1,5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수익이 100원이 있었고 금융수익도 200원이 더 들어왔네요. 그리고 다시 기타 수익으로 100원이 나가고 금융비용으로 15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50원입니다. 여기에 10%로 법인세 비용 155원을 빼니까 당기 순이익은 1,395원이 되었습니다. 숫자를 간단하게 하니까 그냥 일반 가정의 가계부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실제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얼마를 벌었는가를 보여준다면 현금 흐름표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흐름을 보여줍니다.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는 업무를 통해 현금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기업으로 들어오고 나오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는 회사가 투자에 현금을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회수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는 문자 그대로 재무활동을 통해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보면 기업이 이익이 나는 회사인지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혈액순환도입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는 장래 성장성을 판단하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이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영업으로 번 돈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도 투자나 배당에 돈을 쓴다면 빚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단기적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 분석 방법인 가치 분석과 성장 분석을 통해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치 분석. 가치 분석을 하기 전에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재무상태표를 통한 가장 대표적인 가치 평가 방법은 PBR입니다. 다시 한번 PBR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 얼마만큼 비싼지 혹은 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래서 PBR이 1보다 낮다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보다 주식이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1보다 높다면 자산가치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가치평가 방법은 PER입니다. PER은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얼마만큼 비싼지 혹은 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따라서 PER이 10배라는 말은 이 회사가 지금처럼 매년 같은 이익을 낸다면 10년이 지나야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PER이 낮을수록 이익 대비 주가가 싸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높을수록 이익 대비 주가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높다고 해서 반드시 거품이 낀 것도 아닙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높은 성장성과 혁신에 대한 기대 덕분에 PER이 3, 40배를 넘어도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결국 PER은 이익의 질을 보는 눈금자입니다. 회사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뿐 아니라 그 이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간단한 기준은 PBR일 경우에 1배, PER은 10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B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된 것은 아니며 PER이 낮다고 무조건 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두 지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PBR은 자본의 가치, PER은 이익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익이 얼마나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 두 지표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쉽게 말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ROE는 높을수록 회사가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 ROE가 높다는 것은 경영 효율은 좋고 이익 창출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개의 지표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PBR은 PER 곱하기 ROE.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업의 평가 수준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로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PER이 3.8배이고 ROE가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PBR은 0.19배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의 PBR은 0.2배 수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ROE가 15%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8 곱하기 0.15는 0.57배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PBR이 0.2배라면 시장은 이 회사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경우가 진정한 의미의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식 투자는 시세 차익뿐 아니라 배당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좋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는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먼저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연간 배당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주가가 1만 원이고 회사가 1년 동안 배당을 500원 지급한다면 연간 배당 수익률은 5%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배당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당주는 높은 배당 수익률과 함께 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갖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은 순이익 중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지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배당 성향은 현금 배당 총액 나누기 당기 순이익.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배당 성향은 30에서 40% 수준으로 봅니다. 지나치게 높은 배당 성향은 오히려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배당주의 세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 둘째, 배당 성향이 30에서 40% 정도로 안정적일 것. 셋째, 이익이 성장하고 있을 것. 배당의 원천은 언제나 이익입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자는 배당금을 소득으로 생각하기보다 재투자 자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배당을 받는 즉시 다시 투자하고 그 주식이 또 배당을 내면 다시 사들이는 순환. 이 단순한 반복이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를 생각해 보죠. 투자는 미래를 상대하는 일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생각이나 바람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본질은 대응에 있습니다. 반응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인 행동이고 대응은 의식적인 판단입니다. 투자에서도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보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감정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곧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의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시장은 언제나 변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리와 본질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집중해야 감정을 줄이고 현명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기대값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로 기대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손실 100만 원이 90% 확률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 A가 있습니다.
그런데 10% 확률로 1,000만 원을 줍니다. 기대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 곱하기 90% 플러스 가로 열고 1,000만 원 곱하기 10% 기대값 결과는 10만 원입니다. 기대값이 플러스로 10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값과 확률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확률이 변하지 않더라도 기대값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사고로 투자 판단을 하고 기대값을 행동 기준으로 삼으면 주식 투자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방법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투자 종목을 선택합니다. 매수합니다. 보유합니다. 매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목을 선택합니다. 매수하고 보유하고 매도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과정이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투자 규모는 최대 손실 수용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즉, 투자를 시작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손실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총 투자금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규모를 정했다면 이제는 매수 방법을 결정할 차례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분할 매수입니다. 모두들 분산 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바구니를 다르게 하라. 즉, 한 번에 전부 사지 말고 시간을 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종목을 선정하고 최대 손실 수용 금액을 정하고 그에 맞춰 투자 규모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나누어 분할 매수합니다. 이것이 잃지 않기 위한 투자, 오래 살아남는 투자의 출발입니다. 주식이 오를 경우와 내려갈 경우 각각 확률은 50%입니다. 이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기대값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확률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값과 반대로 상승할 때의 결과값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할 때 생기는 결과값을 50만 원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생기는 결과값을 200만 원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50만 원의 50%는 마이너스 25만 원, 200만 원의 50%는 플러스 100만 원, 결과값은 플러스 75만 원이 됩니다.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월스트리트의 오랜 교훈입니다. 결국 기대값을 플러스로 바꾸는 일은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면 빠르게 잘라내고 이익이 나면 인내하며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생각보다 얼마나 어려운지는 주식 투자를 직접 해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여기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시점부터 최대 손실을 결정하기. 두 번째, 물리적 손절매 지점을 정하기. 세 번째, 손절매 구간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기. 네 번째, 손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일을 하기. 주식은 처음 매수할 때부터 최대 손실을 정한 다음 거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가 1만 원이라면 10% 하락한 9천 원이 되면 매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상승률 혹은 하락률을 감안하여 물리적 손실 구간을 수정해야 합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한 주식이라면 물리적 손실폭을 늘립니다. 반면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라면 처음에 설정한 최대 손실 금액으로 손실 구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손절매 구간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매도한 뒤에는 손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손절매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손절매의 또 다른 장점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투자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기회비용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이란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없는 듯 하지만 큰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다른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팔고 다른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 우리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는 전쟁을 감행한 이후 한국 주식이 6,000피를 넘어서 6,300에서 왔다 갔다 하던 한국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모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손절매를 감행한 거지요.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려야 하는 것.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에서 기대값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손실은 재빨리 차단하고 수익을 내는 주식은 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익이 나면 팔지 말고 최대한 이익을 내야 합니다. 이익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는 추적 손절매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적 손절매는 주가가 상승할 때 손절매 가격, 매도 기준을 끌어올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을 5만 원에 매수합니다. 처음에 손절매 가격은 10% 하락한 4만 5천 원으로 정합니다. 주가가 6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상승한 주가인 6만 원에서 10% 하락한 5만 4천 원으로 손절매 가격을 수정합니다. 이후에 주가가 8만 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산 5만 원과 비교하여 무려 60%가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단지 손절매 가격을 수정합니다. 손절매 가격은 8만 원에서 10% 하락한 7만 2천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렇게 추적 손절매를 통해 이익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주식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적 손절매는 상승이 멈출 때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도와줍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나의 질문과 원칙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투자 루틴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성장합니다. 원칙은 생각이고 루틴은 행동입니다. 투자는 생각보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한 번의 통찰보다 매일의 반복이 더 강합니다. 지식은 잊히지만 루틴은 남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지능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루틴은 습관입니다. 의도적이고 단순하며 꾸준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는 일도, 일주일에 한 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일도, 분기마다 기업 실적을 복귀하는 일도 모두 루틴입니다. 작은 일, 단순한 반복이 결국 마음의 구조를 만듭니다. 루틴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먼저 매일 해야 할 일. 아침 7시 세계 시장 뉴스를 가볍게 봅니다. 가격에 휘두르지 말고 데이터를 먼저 보십시오. 환율의 변화, 미국 10년물 금리가 몇 %에서 마감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주요 뉴스를 본 뒤에 거시 경제 지표를 체크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입니다. 특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핵심입니다. 10년물 금리는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식을 것 같으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금리가 갑자기 변동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갑자기 크게 상승하면 시장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또 주요 기업의 주가 변동도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의 움직임입니다. 우선 미국 시장 대표주부터 살펴봅시다. 출발점은 엔비디아입니다. 이어서 빅테크 대표 기업들을 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을 말하는 겁니다. 테슬라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융과 소비의 체온계를 확인합니다. 미국 금융의 대표주인 JP모건과 미국 소비 흐름의 대표 기업인 월마트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당연히 포함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를 꾸준히 확인합니다. 이렇게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몇 곳을 정해놓고 주가와 기업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일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루틴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계획을 한 줄로 기록하십시오. 오늘은 매수하지 않는다. 오늘은 어제 산 종목의 흐름을 지켜본다. 오늘은 PER 10배 이하의 종목 중 배당주를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이 결국 돈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매주 해야 할 일, 한 주를 마감하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수익률보다 구조를 보십시오. 성과를 보기보다 이유를 적으십시오. 이유가 반복되면 전략이 됩니다. 전략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당신의 수익률을 지켜줍니다. 매월 해야 할 일, 한 달에 한 번은 시장을 멀리서 보십시오. 하루의 등락, 종목의 뉴스에서 잠시 벗어나 큰 지도를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금리, 유동성, 환율의 변화를 점검하십시오. 환율이 오르고 있다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종목이 올랐는가 보다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관찰하십시오. 매 분기 해야 할 일, 분기에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좋은 기업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 숫자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늘었다면 단순히 좋다로 끝내지 마십시오. 증가의 이유가 무엇인지,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인지, 환율 효과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면 비용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깎였는지, 판관비가 늘었는지 손익계산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영업이익은 기업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익이 나도 현금이 빠져나가면 기업은 여전히 숨이 차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진짜로 돈이 남는 회사인가를 알려주는 현실의 지표입니다. 마지막은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 돈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보여주는 비율이죠. 예를 들어 ROE가 5에서 12%로 올랐다면 기업이 자본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매출, 영업이익, 잉여 현금 흐름, 자기 자본 이익률, 이 네 가지 지표만 꾸준히 기록해도 분기별 기업 점검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매년 해야 할 일, 1년에 한 번은 계좌를 닫고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수익률을 보기 전에 올해의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투자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원칙을 세웠다면 실제로 시장이 흔들릴 때 그 원칙을 지켰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공포를 이기고 매수했는지 아니면 뉴스에 흔들려 매도 버튼을 눌렀는지, 지킨 하루는 신념이 되고 흔들린 하루는 교훈이 됩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략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지루함을 견디는 힘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루틴, 해야 할 일은 단조로워야 합니다. 단조로움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루의 루틴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결국 자산을 만듭니다. 진짜 부는 지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오늘 급락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저 역시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럴 때 원칙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때맞춰 진부를 위한 주식 투자라는 책을 만들어주신 이광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긴 녹음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